안녕하세요. 저는 박정순이라고 합니다. 올해로 78이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도 여느 때처럼 새벽 5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창밖으로 들려오는 참새 소리가 정겹게 느껴지더군요. 저는 조용히 이불을 개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아들 민수와 며느리 은경이 그리고 손자 지훈이가 아직 단잠에 빠져 있을 시간이었죠. 쌀을 씻고 가스레인지에 올려놓으며 문득 서랍장 깊숙한 곳에 숨겨둔 낡은 통장이 떠올랐습니다. 그 통장엔 제가 30년 동안 한 푼, 두 푼 모은 3억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파출부로 식당 설거지로 그리고 작은 연금으로 모은 돈이었죠. 어머니, 벌써 일어나셨어요? 며느리 은경이가 부스스한 얼굴로 부엌에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난 모양이더군요. 응, 민수 출근 준비해야 하잖아. 저는 태연한 척 대답했지만 은경이의 시선이 제 방 쪽을 향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요즘 들어 이상하게 제 방을 자주 기웃거리더라고요. 아침 식사를 마친 아들이 출근하자 은경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경로당 친구분들이 어머니가 자주 깜빡깜빡 하신다고 하던데. 깜빡깜빡이라니요. 저는 아직 정정한데 말입니다. 괜찮아. 내가 뭘 깜빡한다는 거니? 아니에요, 그냥. 혹시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떨까 해서요. 요즘은 치매 검사도 간단하다던데. 치매라는 단어가 제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우연히 은경이가 통화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안방 문틈 사이로 흘러나오는 목소리가 또렷했죠. 엄마, 시어머니 통장에 돈이 꽤 있는 것 같아. 어제 방 청소하다가 슬쩍 봤는데. 응, 3억은 넘을 거야.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제 통장을 훔쳐봤다니요? 민수 오빠도 사업 때문에 돈이 급한데 이참에 요양원 얘기를 꺼내볼까 해. 어차피 혼자 계시기도 힘드실 테고. 저는 조용히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이 제 노후 자금을 노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남편 영정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변했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답 없는 사진만이 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었죠. 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제 것은 제가 지켜야 한다고. 30년 세월이 담긴 그 통장을, 제 삶의 마지막 자존심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밥상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엔 이미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일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처럼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죠. 제가 정성껏 끓인 갈비탕을 앞에 두고 아들 민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가족회의를 좀 하고 싶어서요. 가족회의라. 50년을 함께 살면서 한 번도 없던 일이었습니다. 무슨 일이니? 어머니 연세도 있으시고 저희가 걱정이 돼서요. 좋은 요양원을 알아봤어요. 순간 숟가락을 놓을 뻔했지만 저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요양원? 내가 왜 요양원에 가야 하니? 며느리 은경이가 준비한 듯 브로슈어를 꺼내 들었습니다. 어머니, 여기 정말 좋아요. 의료진도 24시간 상주하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고요. 무엇보다 어머니 또래분들이 많아서 외롭지 않으실 거예요. 손자 지훈이도 거들었습니다. 할머니,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것도 많아지셨잖아요. 전문가 관리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아이까지 제가 언제 깜빡했다는 건지. 지훈아, 할머니가 뭘 깜빡했니? 저번에 가스 불 끄는 것도 잊으셨고
현관문도 안 잠그고 주무셨잖아요. 그런 적이 없는데요. 제가 그렇게 했다고 가족들이 입을 모으니 순간 제 기억이 맞는지 의심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다가 우연히 아들 내외 방에서 나는 소리를 듣게 되었죠. 은경아, 너무 급하게 하는 것 아니야? 급하긴 뭐가 급해요? 당신 사업비 10억, 이번 달까지 3억은 갚아야 하는데 어디서 구할 건데요? 그래도 어머니가 모아둔 돈이 3억이 넘어요. 그 돈이면 당장 급한 불은 끌 수 있잖아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제 아들이, 제 자식이 정말로 제 돈을 노리고 있었던 겁니다. 다음 날 은경이가 봉투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어머니, 병원에서 진단서 나왔어요. 진단서를 펼쳐보니 경도인지장애, 치매 초기 의심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병원에 간 적도 없는데 말입니다. 내가 언제 병원에 갔니? 어머니, 지난주에 저랑 같이 가셨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거짓말입니다. 저는 병원에 간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은경이의 눈빛은 너무나 자신만만했습니다. 저녁 때 아들이 퇴근하자 은경이가 진단서를 보여주었습니다. 여보, 어머니 진단서예요. 역시 치매 초기래요. 아들의 얼굴이 복잡해졌습니다. 어머니, 이제 요양원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제 아들 입에서 나온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정말 치매 같아 보이니? 아들은 제 눈을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이미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다는 것을. 제 존재 자체가 이들에게는 3억짜리 통장에 불과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마치 제가 투명인간이 된 것처럼 가족들은 제 앞에서도 요양원 이야기를 스스럼 없이 했습니다. 아침 식탁에서 은경이가 말했죠. 여보, 강남 쪽 요양원은 한 달에 500만 원이래요. 너무 비싸요. 그래도 어머니 연금이랑 합치면 제가 바로 앞에 앉아 있는데도 말입니다. 마치 제가 이미 치매에 걸려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손자 지훈이의 태도였습니다. 엄마, 할머니 방은 내가 쓰면 안 돼요? 이제 곧 비게 될 텐데. 조금만 기다려. 곧 내 방이 될 거야. 제 방을 벌써 나눠 먹고 있었습니다. 손녀 지연이는 더했습니다. 며칠 만에 집에 왔다가 제게 인사도 없이 제 방으로 들어가더니 서랍장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아, 뭐 찾니? 아, 할머니. 엄마가 할머니 약 찾아오래서요. 약이라니요. 제가 먹는 약은 혈압약 하나뿐인데 그건 부엌 찬장에 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제 방에서 짐을 정리하는 척하며 조용히 계획을 세웠습니다. 혼자서는 이 싸움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순 없었죠. 밤중에 화장실에 가는 길에 또다시 아들 내외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은경아, 어머니가 요양원 가기 싫다고 하시면 어떡해? 그럼 법적으로 하는 수밖에요. 치매 진단서도 있고 우리가 보호자잖아요. 그래도 당신 이번 달 안에 3억 못 갚으면 우리 집도 경매 넘어가요. 정신 차려요. 아들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통장은 어떻게 찾을 거야? 내일 어머니 주민등록증이랑 도장 가지고 은행 가볼게요. 비밀번호는 어머니 생일이나 아버님 기일로 해보면 되겠지. 제 것을 훔칠 계획을 이렇게 당당하게 세우다니요. 다음 날 새벽 저는 첫 번째 결심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통장과 도장, 주민등록증을 모두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경로당 친구 김 여사님 집에 맡겼죠. 김 여사님은 제 사정을 듣고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아니, 정순아. 그 착한 민수가 그럴 리가. 저도 믿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 귀로 직접 들었습니다. 김 여사님은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정순아, 내가 은행에서 30년 일했잖아. 이런 경우를 많이 봤어. 미리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당해. 그렇게 저는 김 여사님의 도움으로 법적 대응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은경이가 제 방을 뒤지는 걸 봤습니다. 통장을 찾지 못한 그녀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하더군요. 어머니, 통장 어디 두셨어요? 무슨 통장? 어머니 통장이요. 은행 가실 일 있으신가 해서. 저는 모른 척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통장 같은 거 없어. 다 너희 아버지가 관리했지. 그 순간 은경이의 눈빛이 무서워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김 여사님과의 만남은 제게 한 줄기 빛이었습니다. 30년간 은행에서 일하셨던 그녀는 제가 모르는 세상을 알고 있었죠. 경로당 한 구석, 아무도 없는 시간에 김 여사님이 제게 속삭였습니다. 정순아, 일단 내 재산을 보호하는 게 먼저야. 치매 진단받으면 법적 행위 능력이 제한될 수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먼저 진짜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 그리고 그 결과를 공증 받아둬. 김 여사님은 자신이 아는 신경과 전문의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 주 금요일 저는 며느리 몰래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검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어머니, 너무 정정하세요. 인지 기능 검사 만점이시고 기억력도 20대 수준이세요. 의사 선생님의 진단서를 받아들고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미친 게 아니었던 겁니다. 김 여사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정순아, 녹음기 하나 사. 요즘은 펜 모양으로도 나와. 녹음을요? 증거를 모아야지. 내가 하는 말만으로는 아무도 안 믿어. 그렇게 저는 펜 모양의 작은 녹음기를 품에 지니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은경이가 친정 어머니를 데리고 왔을 때였죠. 어머니, 이분이 요양원 원장님이세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은경이의 친정 어머니였습니다. 어르신, 저희 요양원은 정말 좋아요. 어르신 같은 분들이 편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저는 조용히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근데 비용이. 그건 걱정 마세요. 어르신 통장에서 자동이체 되도록 해드릴게요. 내 통장을 어떻게 해? 그때 은경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치매시니까 저희가 법적 보호자로서 다 처리해 드릴 거예요. 맞아요. 요즘은 성년후견인 제도라고 있어서 자녀분들이 어르신 재산을 관리할 수 있어요. 완벽한 증거였습니다. 김 여사님은 또 다른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정순아, 내 재산을 미리 처분하는 방법도 있어. 처분이요? 신탁을 하거나 기부 약정을 해도. 그럼 아무도 못 건드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 전 재산을 제가 원하는 곳에 쓰겠다고. 다음 날 은행에 갔습니다. 김 여사님이 소개해준 믿을 만한 직원을 만나 조용히 일을 처리했죠. 3억 중 1억은 제 명의로 된 별도 계좌로, 나머지 2억은 노인복지재단에 기부하되 제가 살아있는 동안은 제가 관리하는 조건부 기부로요. 네, 어르신. 이렇게 하시면 어르신이 직접 취소하지 않는 한 누구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으며 저는 처음으로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은경이가 또 제 방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경로당에 갔다가 산책 좀 했지. 혼자서는 위험해요. 다음부터는 저랑 같이 가요. 감시하겠다는 뜻이었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제 재산은 이미 안전한 곳으로 옮겨놨으니까요. 그날 밤 김 여사님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사님, 1단계 완료했습니다. 이제 2단계 준비할게요. 반격의 서막이 오른 것입니다. 펜 모양 녹음기를 지닌 지 일주일째 되던 날, 저는 충격적인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일요일 오후, 저는 낮잠을 자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거실에서 나누는 대화가 또렷이 들려왔죠. 여보, 사실 내가 말 안 했는데. 빚이 10억이 아니야. 뭐? 그럼 얼마야? 15억이야. 대출금리가 올라서. 은경이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미쳤어? 우리 집도 담보로 잡혀 있는데? 그래서 더 급한 거야. 어머니 돈 3억으로 일단 급한 불 끄고 어머니 집도 팔면. 어머니 집이라니요. 이 집은 남편과 제가 평생 일해서 마련한 집입니다. 시어머니 집도 감정가가 5억은 나올 거야. 합치면 8억, 나머지는 천천히 갚으면 돼. 그래서 요양원 보내는 거잖아. 집에 없으면 집 팔기도 쉽고.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집까지 팔 생각이었다니요. 그때 손자 지훈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빠, 할머니 요양원 보내면 나 학비는? 할머니 돈으로 해결되니까 걱정 마. 다행이다. 친구들한테 할머니 때문에 유학 못 간다고 할 뻔했네. 제가 그 아이 기저귀 갈고 밤새 업어 재운 그 아이가. 그날 저녁 저는 김 여사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사님, 제 집도 노리고 있어요. 정순아, 당장 등기부등본 확인해봐. 그리고 진명의 보호 조치해야 해. 다음 날 새벽 저는 동사무소에 가서 등기부등본을 떼었습니다. 다행히 아직 제 명이었지만 불안했습니다. 김 여사님의 조언대로 법무사를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제가 치매가 아닌데 자식들이 치매로 몰아서 재산을 빼앗으려 해요. 법무사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일단 가압류나 처분금지 가처분을 걸어 놓으시죠. 그리고 정신과 진단서를 법원에 제출하시고요. 그렇게 조용히 법적 보호막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연히 아들의 서류 가방을 정리하다가 발견한 서류였습니다. 성년후견인 신청서라고 적혀 있었죠. 제출 예정일이 다음 주였습니다. 서류를 자세히 읽어보니 제가 중증 치매로 판단력을 상실했으니 아들을 법적 후견인으로 지정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첨부 서류에는 제가 한 번도 가지 않은 병원의 진단서가 3장이나 있었습니다. 모두 위조였죠. 저는 즉시 그 서류들을 사진으로 찍어뒀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정적인 증거를 더 확보했습니다. 아들이 전화 통화하는 소리였죠. 형님, 제가 말씀드린 대로예요. 어머니 후견인 되면 바로 3억 빌려드릴게요. 이자는 월 5%로. 사채업자와 통화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 돈을 아직 손에 넣지도 않았는데 미리 약속을 하고 있었어요. 네, 집도 다음 달에는 매물로 내놓을 겁니다. 감정가 5억은 충분히 나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녹음했습니다. 다음 날 김 여사님을 만나 모든 증거를 보여드렸습니다. 정순아, 이건 사기죄에 문서 위조까지 해당돼. 당장 경찰에 신고해. 아직이에요. 더 확실한 증거를 모아서 한 번에 끝내고 싶어요. 제 인생 최대의 반격을 준비하는 중이었습니다. 30년 동안 가족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저를 위해 싸울 때가 온 것입니다. 그날은 평범한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아들이 출근하지 않고 거실에 앉아 있는 것이 이상했지만 저는 모른 척했죠. 오전 10시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은경이가 문을 열자 낯선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요양원 직원들이었죠. 어르신, 오늘부터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누구신데 날 어디로 모신다는 거죠? 은경이가 나섰습니다. 어머니, 오늘 요양원 가시는 날이에요. 짐은 제가 다 싸놨어요. 제 방을 보니 정말로 제 짐이 박스에 담겨 있었습니다. 언제 싼 건지. 난 안 갑니다. 내 집에서 살 겁니다. 그때 요양원 직원이라는 남자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어르신, 보호자분이 다 동의하셨어요. 어르신도 동의서에 도장만 찍으시면 됩니다. 도장 안 찍습니다. 나가세요.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아들이 제 앞으로 다가왔죠. 어머니, 제발. 좋은 말로 할 때 가시죠. 어머니 건강을 위한 겁니다. 민수야, 엄마가 정말 치매 같으니? 내 눈엔 엄마가 그렇게 보이니?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진단서도 있고, 가짜 진단서 말이니? 내가 간 적도 없는 병원 진단서? 그 순간 제가 품고 있던 진짜 진단서를 꺼냈습니다. 여기 서울대병원 신경과 진단서다. 일주일 전에 받았어. 인지기능 정상, 치매 소견 없음이라고 되어 있지? 은경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그리고 여기 너희들이 날 요양원 보내고 내 재산을 노리는 대화 다 녹음해뒀다. 녹음 파일을 틀었습니다. 거실에 아들 내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죠. 어머니 돈 3억으로 일단 급한 불 끄고 어머니 집도 팔면. 요양원 직원들이 당황하며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저희는 이런 줄 몰랐습니다. 어르신이 정상이신데. 그들은 황급히 집을 나갔습니다. 아들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잠깐만. 이건 오해예요. 무슨 오해? 내 돈 빼앗고 집까지 팔려던 게 오해니?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 여사님이었죠. 정순아, 경찰 불렀어. 곧 도착할 거야. 5분 뒤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신고받고 왔습니다. 노인 학대 의심 건이라고. 저는 경찰에게 모든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위조된 진단서, 녹음 파일, 성년 의견인 신청서까지. 경찰이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일단 서류 위조 혐의가 있으니 조사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 이건 어머니를 위한 거였어요. 그건 경찰서에서 말씀하시죠. 은경이가 울며불며 매달렸습니다. 어머니, 제발. 우리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30년을 너희를 위해 살았어. 이제는 나를 위해 살 거야. 그날 아들은 경찰서에 연행되었습니다. 비록 곧 풀려났지만 이제 그들은 제 재산에 손을 댈 수 없게 되었죠.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편하게 잠들었습니다. 전쟁의 첫 승리였으니까요. 경찰 조사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은경이는 하루 종일 방에서 울기만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아들의 친구들, 그리고 저를 알고 지내던 동네 어르신들이었습니다. 어머니, 민수가 다 털어놨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들 친구 정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수가 사업 실패로 15억 빚을 졌다면서요. 그래서. 알아요. 다 알고 있어요. 그때 은경이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며칠 사이 폭삭 늙은 얼굴이었죠. 어머니, 사실 저도 피해자예요. 모두가 은경이를 쳐다봤습니다. 남편이 사업한다고 했을 때 제 친정 재산까지 다 끌어다 줬어요. 그것도 다 날렸고요.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친정 부모님 노후자금 5천만 원까지 빌려서 투자했는데 다 잃었어요. 은경이가 울먹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절박했어요. 어머니 돈이라도 있으면 살 수 있을 거라고. 미쳤었어요. 그때 김 여사님이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죠. 정순아, 이거 봐. 서류는 아들 민수의 사업 내역이었습니다. 민수 씨가 사업 실패한 게 아니야. 사기를 당한 거야. 모두가 놀랐습니다. 동업자가 회사 돈 10억을 빼돌려서 도망갔어. 민수 씨 혼자 책임지게 된 거지. 그제야 아들이 왜 그렇게 절박했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제 재산을 노린 것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었죠. 그때 아들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초췌한 몰골이었어요. 어머니, 무릎을 꿇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어머니를 치매로 몰고 재산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알아. 다 알고 있어. 하지만 어머니, 정말로. 저는 어머니를 요양원에 버릴 생각은 없었어요. 그저 잠시만, 돈 문제 해결할 때까지만. 그게 버리는 거야, 민수야. 제 말에 아들이 몸을 떨었습니다. 30년 동안 너를 위해 살았어. 내가 대학 갈 때 내 결혼 반지 팔았고, 내가 결혼할 때 내 적금 깨서 전세금 대줬지. 어머니. 그런데 너는 날 3억짜리 통장으로만 봤구나. 그때 김 여사님이 한 가지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민수 씨 사기범이 잡혔대요. 돈도 일부 회수 가능하다고 해요. 아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이요? 대신 조건이 있어. 정순이가 고소 취하를 해줘야 경찰이 적극적으로 나선대. 모든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조건이 있어. 어머니, 뭐든지 하겠습니다. 첫째, 이 집에서 나가. 너희 가족끼리 독립해서 살아. 네. 둘째, 앞으로 내 재산에 대해 일체 관여하지 마. 네, 알겠습니다. 셋째, 매주 한 번씩 와서 인사해. 부모 자식 연은 끊을 수 없으니까. 아들이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민수야, 엄마는 너를 용서해. 하지만 다시는 예전처럼 살 순 없어. 이제 각자의 삶을 살자. 그렇게 30년간의 동거가 끝났습니다. 폭풍 같았던 싸움도 막을 내렸죠. 아들 가족이 이사 나간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처음엔 적막했습니다. 30년 동안 북적이던 집이 갑자기 조용해지니 허전하기도 했죠. 하지만 이내 저는 그 고요함이 평화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은 토요일, 아들이 찾아오는 날입니다. 어머니 왔어요. 문 앞에 선 민수는 예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습니다. 손에는 제가 좋아하는 팥빵이 들려 있었죠. 들어와. 차 한잔 하자. 우리는 마주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예전 같은 부담스러운 분위기는 없었어요. 어머니, 좋은 소식이 있어요. 사기범에게서 5억을 회수했어요. 정말? 다행이구나. 그리고 은경이가 일을 시작했어요. 작은 카페에서 일하는데 열심히 하고 있어요. 처음으로 며느리가 일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지훈이도 아르바이트 시작했고요. 이제야 정신 차린 것 같아요. 아들의 얼굴에 오랜만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가 그때 정신 차리게 해주지 않았으면. 이제 됐다. 과거는 과거고. 그때 김 여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순아, 우리 여행 날짜 잡았어? 응, 다음 주 제주도로. 아들이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여행을? 그럼 이제 내 인생 좀 살아야지. 저는 이제 진정으로 자유입니다. 매일 아침 요가 학원에 가고 오후엔 친구들과 차를 마시며 주말엔 등산을 다닙니다. 제가 기부 약정한 2억도 제가 직접 관리합니다. 매달 필요한 곳에 조금씩 기부하며 보람을 느끼죠. 어머니, 그런데 혹시 저희가 다시 같이 살 수는? 안 돼.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민수야, 우리는 이제 각자의 삶을 사는 거야. 그게 서로를 위한 길이야.
아들이 쓸쓸해 보였지만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어머니가 행복하시면 됐어요. 아들이 돌아간 뒤 저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였다. 내 집에서 내 돈으로 내 뜻대로 사는 삶. 78세에 찾은 이 자유가 너무나 소중하다. 저녁 무렵 석양이 거실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저는 혼자 준비한 소박한 저녁을 먹으며 TV를 봤죠. 뉴스에서는 노인 학대와 재산 갈취 사건이 늘어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저처럼 싸워서 이긴 사람은 드물 겁니다. 하지만 저는 증명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힘이 없어도 정의는 승리한다는 것을요. 밤이 깊어갑니다. 저는 편안한 마음으로 침대에 누웠습니다. 내일은 김 여사님과 함께 새로 연통장에 적금을 넣으러 갈 예정입니다. 이번엔 제 이름으로 오직 저만을 위한 적금입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쏟아집니다. 30년 전 그 통장을 처음 만들던 날이 떠오릅니다. 그때는 가족을 위한 돈이었지만 결국은 저를 지켜준 방패가 되었죠. 잘했어, 정순아.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인생이야.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평화로운 하루가 될 것입니다. 제 인생의 이막이 이제 막 시작되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박정순 씨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78세의 나이에 자식에게 배신당하고 평생 모은 재산을 빼앗길 뻔했던 한 어머니의 이야기. 어쩌면 이것은 단순한 한 사람의 사연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상처받고 계신 분이 있을 겁니다. 평생의 헌신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노후 자금마저 위협받으며 눈물 흘리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나약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부당한 일을 참아야 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박정순 씨가 보여준 용기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자신을 지킬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70대든 80대든 90대든 상관없습니다.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에 계신다면 절대 혼자 견디지 마세요.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의 삶은 당신의 것입니다. 자식을 위해, 가족을 위해 살아온 세월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당신 자신을 위해 살아갈 자격이 충분합니다. 박정순 씨의 마지막 말처럼 이제부터가 진짜 인생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매주 우리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진솔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알림 설정을 하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이런 이야기가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